일본 열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하청업체 취급하며 조롱하던 일본이 스스로의 밥줄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숨통을 조이겠다며 핵심 소재 밸브를 무자비하게 잠가버린 일본. 라인이 멈추면 수조 원이 증발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한국 경제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어 보였죠. 일본이 등을 돌리자 글로벌 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반도체 제국이 쑥대밭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던 초고순도 소재 국산화를 한국 기술진이 홀로 해낸 겁니다. 한국의 솔브레인이 99.99% 기적의 수율을 완벽하게 뽑아냈고 이 소식에 콧대 높은 대만마저 한국의 줄을 서기 시작했죠. 도대체 그 숨막히는 72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만한 일본을 짓밟고 일어선 한국의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따워바치던 일본 소재 산업이 한국 기업 하나에 의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우리 스스로가 휘두른 칼에 우리가 베어서요. 발단은 단순했죠. 우리가 초고순도 불화수소 밸브를 잠그면 삼성이 무릎을 꿇는다. 그 한 줄짜리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근 지 닷새 만에 라인이 멈춘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 오사카 공장이었어요. 출하를 못한 유독 가스탱크가 한계 압력을 넘어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화성에서는 한국산 약품이 일본 본토 기술을 넘어서는 수율을 뽑아냈고요. 모든 게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오이카와 시거, 그 미친 도박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한 모리타 화학의 아태 본부장이었습니다. 반도체 소재 외길로 30년을 걸어온 사람이라 제 판단에 추호의 의심도 없었죠.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위스키 한 잔을 시키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현해탄을 내려다보며 저 작은 반도가 곧 제 발밑에 엎드릴 거라 확신했어요. 그 오만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화성 캠퍼스의 그 서늘한 회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화성 캠퍼스 정문을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제 승리는 이미 끝난 게임이었습니다. 차문을 열자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어요. 섭씨 35도의 폭염이었습니다. 와이셔츠 등판이 순식간에 땀으로 흥건해졌고 포마드로 빗어넘긴 머리카락이 이마에 척척 들러붙었죠. 그런데 VIP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칼날 같은 에어컨 바람이 땀에 젖은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차가운 공기였어요. 그 온도차가 마치 이곳은 다른 세계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저 한국 놈들이 돈 자랑을 하는구나 싶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지도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인사라는 건 동등한 상대에게나 건네는 예의니까요. 수행원 셋을 병풍처럼 뒤에 거느린 채 저는 안주머니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긴 탁자 한복판을 향해 그것을 거칠게 내던졌어요. 종이가 미끄러지며 곽상철 전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초고순도 불화수소 공급 무기한 중단 통보서. 그 10글자가 한국 반도체 전체의 사형 선고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내일부로 밸브 잠글 테니 알아서 살아남아 보시죠. 목소리에 일부러 비릿한 웃음을 실었습니다. 라인이 단 하루만 멈춰도 수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한다는 걸 이 방에 앉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곽 전무양 옆에 앉은 삼성 실무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누군가는 마른 침을 삼켰고 누군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움켜쥐었어요. 회의실에는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짜릿했습니다. 두려움의 냄새는 언제나 달콤하니까요. 저는 팔짱을 낀 채 속으로 다음 장면을 그려봤습니다. 곧 저 얼음장 같은 곽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히겠지. 단가를 2배로 쳐줄 테니 제발 밸브만 잠그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겠지. 그 굴종의 순간을 두 눈에 똑똑히 담아 도쿄로 돌아갈 작정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빚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래전 본사 라인에서 품질 사고를 내고 목이 달아날 뻔했을 때 저를 살려준 게 한국이 매달 사가던 물량이었거든요. 한국 돈으로 연명했다는 그 사실이 늘 목구멍에 박힌 가시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빚을 깨끗이 청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곽 전무는 던져진 통보서를 힐끗 내려다보더니 콧방귀조차 뀌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어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탁자 위로 그것을 세욱 밀어보냈어요. 붉은 법인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종이였습니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경고장, 이미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제 통보서를 받은 뒤에 만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죠. 순간 등골을 타고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시나리오가 어긋나고 있었어요. 저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위약금 소송 어디 해보시든가요? 내일 당장 라인 서고 피눈물 흘려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서류를 움켜쥐어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종이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어요. 제 거친 숨소리만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도 곽 전무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쳐다보지조차 않았습니다. 마치 미친 개가 짖는 걸 구경하듯 저를 그저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죠. 잠시 후 곽 전무가 옆에 선 비서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오이카와 본부장님, 많이 흥분하셨네. 저기 자판기에서 제일 싼 종이컵, 믹스커피나 한 잔 타다 드려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노의 절정에서 누군가 찬물을 끼얹으면 사람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멍해지더군요. 한 나라의 반도체를 쥐락펴락하겠다고 도쿄에서 날아온 임원에게 100원짜리 종이컵 커피라니. 제 알량한 자존심이 그 한마디에 짓밟혀 바닥을 굴렀습니다. 양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관자놀이에 핏줄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어요. 30년간 만년피를 쥐어 검지에 박인 굳은 살이 그 순간만큼은 아무 힘도 못 쓰는 노인의 손가락처럼 느껴졌습니다. 곽 전무는 제 동요를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아예 거세된 사람 같았어요. 조용히 탁자 위로 손을 뻗더니 작은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방금 그 소송 협박 귀사의 공식 입장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목소리에 높낮이가 없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그 무표정이 1000배는 더 서늘했어요. 저는 뭐라 받아치려 했지만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방에서 흥분한 건 저 혼자였고 모든 말은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었다는 걸요. 곽 전무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제가 올려다봐야 할 만큼 커 보였어요. 맹수의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쏘아보며 곽 전무가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오이카와 본부장, 비즈니스는 싸구려 감정 싸움이 아니라 계약서로 하는 겁니다. 조만간 붉은 직인 찍힌 진짜 청구서가 갈 겁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면담은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만 돌아가시죠. 곽 전무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등을 돌려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자리에는 식어버린 커피 한 잔과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는 녹음기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서 있었습니다. 칼자루는 분명히 제 손에 쥐어 있었는데 어쩐지 칼날이 제 쪽을 향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땀에 젖은 등판을 훑고 지나갔고 저는 그 서늘한 냉기 속에서 까닭 모를 한기를 느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화성에서 당한 모욕을 머릿속에서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100원짜리 종이컵 커피 한 잔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3분 만에 회의실에서 쫓겨난 건 분명분한 일이었습니다. 곽상철 전무가 비서에게 제일 싼 믹스커피를 타다 주라고 하던 그 목소리가 비행기가 현해탄을 건너는 내내 귓가를 맴돌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씩 삼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모욕은 잠깐이고 승리는 영원하다고요. 사실 한국이라는 두 글자는 제게 늘 목구멍에 박힌 가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본사 라인에서 품질 사고를 내고 제 목이 달아날 뻔했을 때 저를 살려준 게 바로 삼성이 매달 꼬박꼬박 사가던 물량이었거든요. 한국 돈으로 연명했다는 그 사실이 30년이 지나도록 제 자존심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저를 살려준 그 빚을 거꾸로 그들을 짓밟는 것으로 깨끗이 청산하고 싶었던 겁니다. 밸브를 쥔 손은 여전히 제 것이었으니까요. 우리 약품이 끊기는 순간 그 거대한 라인은 고철 덩어리로 변할 운명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네데바를 딛자마자 저는 마츠다이라 회장께 전화를 올렸습니다. 보고는 빠를수록 좋았어요.
차기 부사장 자리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회장님, 삼성의 숨통을 정확히 끊어놨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면 곽가놈이 제 발로 도쿄에 기어 올라옵니다. 그때 단가를 2배로 받아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늙은 권력자의 흡족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웃음이 그날따라 제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어요. 평생 일본이 아시아의 지배자라 믿어온 그 노인의 인정을 받는 일이 제게는 무엇보다 짜릿했습니다. 부사장. 그 한마디를 위해 저는 30년을 화공약품 냄새 속에서 버텨왔어요. 오른손 검지에 박인 굳은 살이 그 세월의 증거였습니다. 수천 장의 계약서에 만년필로 사인을 하며 생긴 흔적이었죠. 저는 운전기사에게 곧장 로퐁이로 가자고 일렀습니다. 승전보를 올렸으니 축배는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흐르는 도쿄의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저를 위해 켜진 개선의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화성 캠퍼스 지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불화수소 메인 공급 탱크의 눈금이 붉은 경고 구간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더군요. 라인 하나가 1시간만 멈춰도 수십억이 허공으로 증발하는 판이었습니다. 귀를 찢는 비상 사이렌이 통제실을 뒤흔들었고 사색이 된 생산본부장들이 곽상철 전무의 방으로 우르르 몰려갔다고 합니다. 그 절박함이야 저라도 모를 리 없었어요. 라인이 멈춘다는 건 단순히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고객사와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전무님, 이러다 라인 다 섭니다. 당장 도쿄로 날아가 바닥에 엎드려서라도 물량을 받아옵시다. 지금은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닙니다. 누군가 그렇게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쳤다더군요. 한국 임원들이 일본 정관계에 줄을 대고 굽신거리며 로비를 시작할 거라고 저는 그날 밤까지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위기가 닥치면 결국 약자가 강자에게 손을 내미는 게 세상 이치라고 여겼죠. 그런데 곽 전무는 메고 있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책상에 내던지며 단 한마디로 좌중을 짓눌렀다고 합니다. 한번 꾸르면 앞으로 100년을 저놈들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 짓을 다시 하느니 차라리 라인을 세우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들끓던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죠. 누구도 더는 입을 떼지 못했답니다. 곽 전무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가 서려 있었다고 해요. 곽 전무는 그 길로 외부로 향하는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정관계 로비 대신 사내 글로벌 법무팀의 독사 같은 변호사들만 은밀히 불러 모았어요. 구매본부 전산망은 곽 전무의 직권으로 전시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모리타가 납품하지 못한 수량과 계약을 어긴 시간이 분 단위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동 기록되기 시작했죠. 제가 샴페인을 터뜨리던 바로 그 시각에 저를 향한 청구서가 한 줄 한 줄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칼은 이미 뽑혀 있었는데 저는 그 칼날이 어디를 향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회사로 복귀한 저를 기다린 건 뜻밖의 불청객이었습니다. 수석 기술고문 시라이시 타츠오. 50년을 화공약품 냄새 속에 파묻혀 산 74세 노인이 제 임원실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노인은 제 양복 깃을 와락 움켜쥐었습니다. 주름진 손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단추가 떨어져 나갈 만큼 거센 소나기였습니다. 그 손에서는 평생 약품을 만진 사람 특유의 지워지지 않는 쇳내가 풍겼어요. 오이카와,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하나? 한국 현장 기술자들의 도끼를 건드리면 우리 모두 죽어. 내가 그 눈빛을 봤단 말일세. 그자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기어이 길을 뚫고야 마는 인간들이야. 절대 얕보면 안 돼. 노인의 두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협박이 아니라 진심 어린 두려움이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떨림을 노인의 노망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평생 약품통이나 들여다본 늙은이가 비즈니스의 큰 그림을 알 리 없다고 비웃었죠. 기술은 정치 앞에서 한낱 도구일 뿐이라는 게 그 시절 제 확고한 신념이었으니까요. 손에 든 패가 좋으면 상대가 누구든 이기는 게 게임의 법칙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고모님은 이제 그만 쉬셔야겠습니다. 회사 일은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시고요. 경비원, 여기 좀 들어와. 제 부름에 건장한 경비원 둘이 들어와 노인의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짐짝처럼 끌려나가던 시라이시 고문의 마지막 눈빛을 저는 일부러 외면했어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발밑이 무너질 것만 같았거든요. 끌려나가면서도 노인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차라리 가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떨쳐내려 일부러 더 크게 헛기침을 했죠. 그날 밤 로퐁이의 최고급 요정, 저는 게이샤들을 병풍처럼 양옆에 두르고 최고급 양주를 들이켰습니다. 잔이 비워질 때마다 제 입에서 호언장담이 흘러나왔어요. 두고 보십시오. 머지않아 화성 캠퍼스 정문에 걸린 삼성 간판이 우리 모리타 로고로 바뀔 겁니다. 그때 한국 놈들은 우리 발밑에 엎드릴 거예요. 좌중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에 취해 가슴 한구석에서 자꾸 고개를 드는 노인의 경고를 양주와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술이 들어갈수록 시라이시 고문에 떨리던 목소리는 멀어졌고 차기 부사장이 된 제 모습만 점점 또렷해졌어요. 그 밤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내였습니다. 잔에 비친 제 얼굴이 그렇게 의기양양할 수가 없었죠. 바로 그 시각 오사카 제1공장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으로 가는 배에 싣지 못한 유독성 불화 수소, 드럼통들이 창고를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야적장까지 겹겹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현장 직원들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위험한 통들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한 통만 잘못 터져도 공장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이었으니까요. 갈 곳을 잃은 약품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우리 손안의 폭탄이었습니다. 밸브를 잠근 대가가 한국이 아니라 우리 발밑에서 먼저 쌓이고 있다는 걸 그 밤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일본 경제산업성의 고위 관계자가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일본 소재 없이는 단 3주도 버티지 못하는 거대한 모래성이라고요. 저는 그 기사를 오려 지갑 속에 넣어두기까지 했습니다. 승리의 부적이라도 되는 양 말이죠. 출근길 내내 그 한 줄을 곱씹으며 저는 다시 한번 제 판단이 옳았음을 확신했어요. 정부 고위층까지 같은 생각이라니 더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한편 그 시각 과학 전무의 책상 위에서는 모리타 화학계약 위반 누적 데미지 산출서의 배상 청구액 앞자리가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100억 단위였던 숫자가 어느새 1000억 단위를 향해 무섭게 굴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숫자는 분노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철저히 계약서 조항과 시간 기록만으로 쌓아 올린 차갑고 정교한 칼날이었습니다. 시라이시 고문의 경고가 도쿄의 밤하늘로 허무하게 흩어지던 그 밤, 삼성의 칼날은 이미 제 목줄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양주잔을 비우며 웃고 있었고 그 숫자는 소리 없이,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월요일 오전 9시 정각, 도쿄 모리타 화학아태본부 VIP실에 전용 팩스기가 요란한 파열음을 내며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느긋하게 몸을 묻은 채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항복문서, 삼성이 100기를 들고 보내오는 굴종의 서약서. 그 종이가 도착하는 순간이 제 인생의 정점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연명했던 지난 30년의 빚을 마침내 거꾸로 갚는 순간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장면을 혼자 보기 아까워 임원실 뒤편에 일본 기자 여럿을 불러 모아둔 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국 반도체가 일본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게 될 겁니다. 카메라 준비 잘하세요. 일본 산업세 남을 장면이니까요. 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팩스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제 등 뒤를 향했어요. 셔터 소리 하나 없는 긴장된 정적 속에서 종이가 한 장 한 장 밀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토해질 때마다 제 심장은 승리의 기대로 부풀어 올랐어요. 이 순간을 위해 30년을 버텨온 것만 같았습니다. 곽상철 전무의 그 무표정한 얼굴이 굴욕으로 일그러지는 모습을 저는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그려봤죠. 그런데 출력된 종이의 상단을 본 순간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뱉기는커녕 붉은 법인 직인이 쾅 찍힌 서늘한 문서였어요. 제목의 굵은 글씨가 제 눈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공급계약 제사조 중대 위반에 따른 최후 통첩. 그 열몇 글자를 읽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갑자기 천근망은 무겁게 느껴졌어요. 분명 같은 종이인데 그 무게가 제 손목을 짓눌렀습니다.
문서 어디에도 감정적인 호소나 타협의 여지는 단 한 줄 없었습니다. 살려달라거나 다시 생각해달라거나 하는 말 따위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직 법률 조항만이 건조하고 잔혹하게 나열돼 있었죠. 요구는 명확한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72시간 안에 정상 공급을 재개할 것. 둘째, 지금까지의 조업지원 배상금 400억 원을 즉각 현금으로 공탁할 것. 셋째,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글로벌 벤더 자격을 영구히 박탈할 것. 협상의 언어가 아니라 집행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그 세 줄을 읽고 또 읽었어요. 읽을수록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특히 72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이 제 숨통을 조였습니다. 사흘. 단 사흘 안에 모든 걸 원상복구하지 못하면 모리타라는 이름은 삼성의 공급망에서 영원히 삭제된다는 뜻이었어요. 30년을 쌓아 올린 거래관계가 사흘짜리 모래시계 위에 올라앉은 겁니다. 게다가 400억을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조항은 단순한 배상 요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증거로 남기라는 치밀하게 설계된 덫이었습니다. 그 돈을 내는 순간 우리는 모든 소송에서 불리해질 운명이었죠. 저는 그제야 이 문서를 만든 자들이 변호사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계산으로, 감정이 아니라 조항으로 저를 올가매고 있었던 거예요. 서류를 쥔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지켜보던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무릎 꿇는 한국을 찍으러 온 카메라들이 방향을 잃고 제 일그러진 얼굴을 향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제 자존심에 금이 쩍쩍 갔어요. 제가 직접 불러 모은 기자들 앞에서 제가 가장 비참한 표정으로 박제되고 있었던 겁니다. 승리의 무대가 되어야 할 자리가 순식간에 제 처형장으로 변해버렸어요. 저는 황급히 서류로 얼굴을 가리며 등을 돌렸습니다. 카메라를 피해 고개를 숙이는 그 자세가 이미 패배자의 그것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기자들 중 하나가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정말 삼성의 답변입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든 내뱉는 순간 그 말이 곧바로 기사가 되어 일본 전역에 퍼질 게 뻔했으니까요. 입을 여는 것도 다무는 것도 모두 함정이었습니다. 제 침묵 사이로 카메라 셔터 소리만 빗발쳤어요. 그 소리가 마치 제 관에 못을 박는 망치질처럼 들렸습니다. 평생 큰 소리만 치고 살아온 제가 카메라 앞에서 입 한 번 떼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야 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제가 화성에 던졌던 그 통보서를 삼성은 몇 배로 키워 제 얼굴에 되던진 거였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습니다. 400억 원을 현금으로 공탁하라니. 그것도 72시간 안에 말입니다. 세계 어느 협상 테이블에서도 이런 식의 최후 통첩은 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은 으름장을 놓고 밀고 당기고 적당히 체면을 살려주는 게 비즈니스의 생리니까요. 그런데 삼성은 처음부터 협상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저를 무릎 꿇리려는 게 아니라 아예 판에서 지워버리려는 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추슬러 마츠다이라 회장실로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선 저는 팩스를 회장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회장님, 삼성이 미쳤습니다. 최후 통첩이라니요? 400억을 현금으로 내놓으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72시간 안에 영구 퇴출까지 운운하고 있어요. 완전히 정신이 나간 놈들입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츠다이라 회장은 서류를 힐끗 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도리어 저를 윽박질렀어요. 이건 조립이나 하는 하청업자 놈들의 마지막 발악이다. 겁먹지 마라. 저런 종이 쪼가리에 우리가 왜 벌벌 떨어야 하나. 무시해. 한국이 우리 약품 없이 보름이나 버티는지 어디 두고 보자고. 사내 자식이 그것 하나에 안색이 그게 뭔가. 회장의 그 한마디에 저는 잠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맞아. 한국이 우리 약품 없이 단 3주를 버틸 수 있겠는가. 라인이 서면 결국 손을 내미는 쪽은 저쪽일 거라고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회장의 호통이 마치 강심제처럼 흔들리던 제 확신을 붙들어 세웠습니다. 늙은 권력자의 자신감이 그 순간만큼은 제게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졌죠. 어쩌면 그 방패는 저와 회장이 함께 빠져있던 같은 착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회장실을 나서며 팩스를 구겨 휴지통에 처박았습니다. 협박에는 협박으로 맞서면 그만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사실 그 순간 제 안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회장처럼 코웃음 치며 한국을 얕보는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전날 밤 시라잇이 고문이 핏발선 눈으로 던진 경고를 떠올리는 목소리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도끼를 건드리면 우리 모두 죽는다던 그 말. 저는 후자의 목소리를 애써 짓눌렀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사람은 가장 두려운 진실 앞에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자신을 속이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날 회장과 함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지는 그 따뜻한 회장실 안에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죠. 같은 시각 화성 캠퍼스 중앙통제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전해 들었습니다. 통제실 정면의 거대한 전광판에 붉은 숫자 하나가 공식적으로 켜졌다고 합니다. 모리타 퇴출 카운트다운, 그 옆으로 71시간 59분 59초라는 숫자가 1초에 하나씩 또박또박 줄어들기 시작했다더군요. 저를 향한 시한폭탄이 한국 땅에서 공식적으로 점화된 셈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삼성 엔지니어들이 그 숫자를 올려다보며 누구 하나 동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대신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침착함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무기였다는 걸 저는 그때까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화성의 엔지니어들이 그 붉은 시계를 묵묵히 견디는 동안 저는 도쿄에서 다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휴지통에 구겨 넣은 그 종이 한 장이 제 사형 집행 영장이라는 것도 모른 채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공문에 선명하게 찍힌 핏빛 직인 옆에서 71시간 59분이라는 숫자만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또박또박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가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 방 안에서 짐작이라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차기 부사장 취임사를 머릿속으로 천천히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취임사가 끝내 읽히지 못할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떠올리지 못한 채로요. 데드라인을 48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멈춰 설 줄 알았던 건 한국의 라인이었는데 정작 먼저 비명을 지른 건 우리 오사카 공장이었어요. 출하하지 못한 불화수소가 탱크마다 가득 차오르면서 내부 압력이 한계치인 98%를 돌파해버린 겁니다. 무기로 쓰려던 약품이 갈 곳을 잃자 그대로 우리 머리 위에 매달린 폭탄으로 변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오사카 제1공장장 쿠로다 켄고였어요. 본부장님, 더는 못 버팁니다. 당장 배에 싣지 않으면 탱크가 터집니다. 공장을 통째로 날리든가 출하를 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직원들이 다 대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쿠로다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경보음이 쩌렁쩌렁 울리는 게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무릎 꿇기를 기다리던 사이 우리 발밑에서 폭탄의 도화선이 타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제가 잠근 그 밸브가 결국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 일부러 천천히 호흡을 골랐어요. 한때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우리 약품을 받으려 줄을 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귀하던 물건이 단 며칠 만에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거예요. 무기라는 건 휘두를 상대가 있을 때나 무기지, 갈 곳을 잃으면 그저 제사를 베는 흉기일 뿐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쿠로다 공장장의 절규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30년을 함께 일한 현장 사람들이 제 오판 하나에 목숨을 위협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저는 아직도 제 잘못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밤 11시, 저는 결국 자존심을 구겨 주머니에 처박았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저는 사무실을 수십 번이나 서성였습니다. 자존심과 생존 사이에서 마음이 추처럼 흔들렸어요. 먼저 전화를 건다는 건 곧 패배를 인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사카에서 터질 듯 차오르는 그 탱크의 압력이 결국 제 자존심보다 무거웠습니다. 공장이 폭발하면 수백 명이 다치고 제 경력도 그 자리에서 끝장날 테니까요.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평생 처음으로 한국인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어 본 적 없는 제가 떨리는 손으로 곽상철 전무의 직통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한번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라리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제발 받아주기를 비는 마음이 동시에 들끓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마침내 곽 전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곽 전무, 우리 사이에 감정 상할 일이 뭐 있겠소. 일본 내 규제가 워낙 심해서 그렇지. 내 권한으로 특별히 10% 물량만 먼저 빼드리리다. 대신 그 위약금 조항은 서로 없던 걸로 합시다. 어떻소? 이만하면 서로 체면 살리는 길 아니겠소? 저는 이 정도 양보면 곽 전무가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일 거라 확신했습니다. 한국도 라인이 급한 건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10%면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테고 위약금 조항만 지우면 우리도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서로 손해를 절반씩 나누는 제법 영리한 제안이라고 스스로 흐뭇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건 예상 밖의 차가운 침묵이었어요. 곽 전무, 듣고 있소? 제가 다시 묻자 마침내 곽 전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멀게 울렸거든요. 마치 넓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듣고 있는 것처럼요. 순간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오이카와 본부장님,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통화 저 혼자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글로벌 법무팀 전원이 스피커폰으로 함께 듣고 있어요. 방금 그 제안 빠짐없이 기록됐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밀실에서 은밀히 거래를 트려던 제 제안이 고스란히 증거로 박제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분명 둘만의 거래라고 믿고 입을 열었는데 사실은 한 무리의 변호사들 앞에서 제 죄를 자백한 꼴이었어요. 펜을 까딱이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곽 전무가 여유로운 사냥꾼의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방금 그 10% 조건부 제안 말입니다. 위약금 조항을 없던 걸로 하자고 하셨죠? 우리 법무팀이 방금 그 발언을 악의적 기만 행위로 전산에 추가 등록했습니다. 정상적인 공급을 미끼로 정당한 배상 청구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니까요. 덕분에 위약금은 3배로 증폭됐습니다. 400억에서 1200억으로요. 더 깎아드리려다 오히려 3배로 키워드린 셈이네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살 길을 찾아 내민 손이 도리어 제 무덤을 3배로 키워버린 거였어요. 400억도 감당하기 버거운 판에 1200억이라니?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쳤어요. 협상이라 믿었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저를 더 깊은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미끼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수화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어요. 이 미친 새끼들아, 사람 가지고 장난쳐. 제 욕설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에서는 통화가 끊겼다는 신호음만 무심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곽 전무는 이미 전화를 끊은 지 오래였어요. 제 분노 따위는 들어줄 가치도 없다는 듯이요. 저는 수화기를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산산조각 난 전화기 파편이 카펫 위로 흩어졌고 제 가슴 속에서는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이 스멀스멀 기어 올랐어요. 그건 분노보다 훨씬 깊고 차가운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깨진 전화기 파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200억. 그 숫자를 입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회사가 1년 내내 벌어들이는 순이익으로도 메우기 힘든 액수였어요. 더 무서운 건 그 숫자가 결코 끝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곽 전무라는 사내는 한번 칼을 뽑으면 절대 중간에 거두지 않는 인간이라는 걸 저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발버둥 칠수록 올가미는 더 단단히 조여들 게 분명했습니다. 그 시각 제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일이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데드라인을 24시간 앞둔 칠흑 같은 밤, 충청남도 금산의 한 토종 기업 공장에서였어요. 솔브레인이라는 이름의 그 회사 야적장에서 은빛 탱크로리 세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조용히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화성 캠퍼스를 향해 극비리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제가 1200억이라는 숫자에 짓눌려 밤새 술잔을 비우는 동안 한국은 이미 우리를 대신할 패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휘두른 칼이 무뎌지기도 전에 그자들은 새 칼을 벼리고 있었어요.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탱크로리에 실린 약품이야말로 제 패배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한국 반도체가 멈춘다던 그 오만한 전제가 바로 그 밤에 산산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전히 우리 약품이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라 믿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우리를 대체할 길을 묵묵히 닦아두고 있었습니다. 적의 진짜 무서움은 큰 소리가 아니라 이런 조용한 준비에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도쿄에서 술잔을 비우는 자와 한밤중에 탱크로리를 띄우는 자, 승부는 이미 그 차이에서 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노려보며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쥐고 흔든다고 믿었던 그 목줄이 사실은 제 목을 매달 교수대의 밧줄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밧줄의 매듭은 이미 제 목에 걸려 있었고 발판은 천천히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제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기라도 할 듯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도쿄의 불빛이 무심하게 반짝였고 저는 그 화려한 불빛 속에서 난생 처음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두려움은 날이 밝아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제 발밑이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데드라인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어 있었고 그 1시간 1시간이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데드라인을 불과 12시간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도쿄 본사 회의실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제 앞으로 한 통의 화상 회의 연결 요청이 떴어요. 발신지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통제실이었습니다. 드디어 협상을 하자는 건가? 마지막 희망이 가슴 속에서 작게 불씨를 피웠어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응답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사람 키만 한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안고 선 사내가 보였어요. 삼성글로벌 법무실장 장세환이었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속 불씨가 차갑게 꺼져버렸어요. 지난 며칠간 저는 단 1시간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1200억이라는 숫자가 붉은 직인이 찍힌 최후 통첩이 그리고 과학 전무의 그 서늘한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면도도 하지 못한 제 얼굴은 화면 속에서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한때 아시아를 호령하던 본부장의 위엄 따위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런데도 저는 마지막까지 협상의 여지가 조금은 남아있으리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 실장은 인사도 없이 핏대 하나 세우지 않은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이카와 본부장님, 그리고 모리타 본사 임원 여러분,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협상하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다자간으로 연결된 화면에 도쿄 본사 임원들의 얼굴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다들 영문도 모른 채 새벽에 끌려 나온 표정이었어요. 부스스한 얼굴들이 한국 법무실장의 서늘한 목소리에 하나둘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장 실장이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자 화면 가득 영문 계약서 한 페이지가 떠올랐어요. 제12조 사항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기껏해야 지연보상금 수백억을 청구하려는 수자기계건이 했죠. 그 정도야 회사가 감당 못할 액수도 아니었으니까요. 1200억은 이미 각오한 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장 실장이 그 조항을 또박또박 낭독하는 순간 제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공급사의 일방적 귀책으로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발주사가 대체 공급망 구축에 투입한 연구개발 비용 및 생산 라인 교체에 드는 제반 비용 전액을 공급사에 청구한다. 전액 100%, 단순한 지연 보상금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대신할 새 공급망을 짓는 데 들어간 모든 돈을 우리더러 물어내라는 조항이었어요. 그 액수가 대체 얼마가 될지는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새 공장을 짓고 새 기술을 개발하고 라인을 통째로 갈아엎는 비용이라니 그건 배상이 아니라 우리더러 한국의 독립 비용을 대신 내라는 소리였어요. 적이 나를 죽일 칼을 만드는데 내 돈을 보태라는 격이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조항이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누군가 아주 오래전부터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한 글자 한 글자 정교하게 다듬어둔 함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밸브를 잠그는 그 순간을 예견하고 그 대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도록 설계해둔 거예요. 한국은 우리가 칼을 뽑기도 전에 그 칼이 우리 목으로 되돌아오도록 길을 닦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책상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노예 조항을 도대체 누가 승인했단 말이오? 우리 회사 누구도 이런 독소 조항에 동의한 적 없소. 이건 사기요, 사기. 제 고함이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목에 핏대가 서고 침이 튀었어요. 그런데 장 실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분노를 마치 예상했다는 듯 차분히 다음 동작을 준비할 뿐이었어요. 도리어 화면 속 문서를 천천히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가 점점 당겨지더니 계약서 맨 아래쪽 서명란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그곳에는 익숙한 필체의 친필 서명과 붉은 개인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 서명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표백됐습니다. 3년 전 한국 출장길에 골프 접대를 받고 거나하게 취했던 그날 밤이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누군가 내민 두툼한 계약서에 저는 내용도 제대로 읽지 않고 펜을 휘갈겼습니다. 어차피 형식적인 갱신 계약이라 여겼으니까요. 술 기운에 흐뭇한 기분으로 멋들어지게 사인을 했던 기억까지 생생했어요. 오른손 검지에 굳은 살이 만들어낸 그 익숙한 필체가 3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제 목을 조르러 돌아온 겁니다. 그날의 한 잔 술이 100년 회사의 운명을 통째로 저당 잡힌 순간이었어요. 제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수십 년간 수천 장의 계약서에 사인을 해오며 저는 단 한 번도 제 서명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른손 검지의 그 굳은 살은 제 자부심의 증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손이, 바로 그 서명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술 한 잔에 풀어진 그 방심이 결국 한국을 얕본 제 오만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을 늘 가벼이 여겼고 그 가벼움이 계약서 한 장에까지 고스란히 배어 있었던 겁니다. 화면 속 도쿄 본사 임원들의 표정이 일제히 바뀌었어요. 조금 전까지 영문 모르던 얼굴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기겁하며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자리를 슬그머니 옮기는 자도 있었고 아예 카메라를 꺼버리는 자도 있었어요. 어제까지 제게 잘 보이려 굽실대던 자들이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먼저 도망치듯 다들 저를 버리고 흩어졌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이 잘 될 때 모여든 사람들은 일이 틀어지는 순간 가장 먼저 등을 돌린다는 걸요. 화면 속에 점점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지는 제 얼굴이 그렇게 초라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일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한 사람에게 떠넘기고 빠져나갈 거라는 걸요. 회사라는 조직이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영광은 함께 나누되 책임은 가장 약한 자에게 몰아주는 곳이었죠. 저는 그동안 제가 그 조직의 중심에 서 있다고 믿었는데 정작 위기가 닥치자 저는 가장 먼저 잘려나갈 꼴에 불과했어요. 그 사실이 1200억이라는 숫자보다도 더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곽상철 전무가 장 실장 옆으로 다가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곽 전무의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단 한 톨의 감정도 묻어있지 않은 사실만을 통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솔브레인이 국산화 연구개발에 투입한 비용이 2천억 원입니다. 내일 아침 그 청구서 1차분이 귀사로 발송됩니다. 1차분이라는 말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이의가 있으시면 법정에서 뵙죠. 물론 그 친필 서명을 들고서요. 다리에 힘이 풀린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천억. 그것도 1차분이라니. 끝이 보이지 않는 숫자의 행렬이 절벽처럼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츠다이라 회장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사태를 수습해줄 사람은 회장뿐이었으니까요. 저를 전쟁터로 떠민 사람도 회장이었으니 책임을 나눠 질 사람도 회장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건 건조한 기계음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수신 거부, 그 짧은 안내음이 제 정수리를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전쟁터로 등 떠밀던 회장이 사태가 기울자 가장 먼저 제 전화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같이 칼을 뽑자던 사람이 피가 튀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손을 씻은 셈이었습니다. 배신감이 명치를 타고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전쟁을 하자고 등을 떠민 것도, 한국을 짓밟으라고 부추긴 것도 모두 회장이었습니다. 차기 부사장 자리를 미끼로 흔들어대던 그 입이 이제는 모든 책임을 제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회장의 충신이 아니라 회장이 언제든 버릴 패의 하나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권력자의 곁에서 30년을 보냈는데 정작 그 권력의 본질을 가장 늦게 알아챈 사람이 저였던 거예요.
저는 텅 빈 회의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곽 전무는 이미 자리를 뜨고 없었고 영문 계약서의 그 잔혹한 조항만이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술에 취해 휘갈긴 서명 하나가 100년 회사의 운명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드는데도 제 앞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했어요. 72시간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데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숨이 막혀왔어요. 그 붉은 카운트다운이 제 심장 박동과 똑같은 속도로 줄어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 11시 50분. 저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회사 전산망 앞에 미친 듯이 매달려 있었어요. 전량 긴급 출하 승인. 그 코드를 입력하면 오사카 공장의 탱크들이 비워지고 어쩌면 이 모든 파국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면도도 식사도 잊은 채 오로지 이 한 번의 출에 모든 걸 걸고 있었어요. 이 코드만 통과되면 오사카의 탱크도 비워지고 삼성과의 거래도 되살아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무너진 둑을 손바닥 하나로 막으려는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한 줄기 희망을 놓을 수 없었어요. 인간이란 막다른 길에 몰리면 아무리 가느다란 끈이라도 그게 동아줄이라 믿고 매달리는 법이니까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같은 명령어를 몇 번이고 두드렸어요. 자판을 누르는 제 손톱 밑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고 그때마다 귀한 초가 속절없이 사라졌어요. 평생 부하 직원들에게 명령만 내리던 손이 이 밤만큼은 기계 앞에서 발버둥치는 한 마리 짐승의 발톱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저는 그 자판에 매달렸어요. 평생 쌓아 올린 자존심도 본부장이라는 직함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시각 화성 캠퍼스 통제실의 풍경은 제 아수라장과는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곽상철 전무는 통제실 정면의 시계를 무표정하게 응시하고 있었다더군요. 초침이 자정을 향해 한 칸씩 다가가는 동안 곽 전무는 마우스 위에 손을 단단히 얹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답니다. 서두르지도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그저 정해진 시각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숨을 죽이고 그 손끝만 바라봤다고 해요. 그 고요함이 도쿄의 제 비명보다 1000배는 더 위압적이었습니다. 밤 11시 58분, 제 모니터 화면에 접속 로딩 창이 떴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동그라미가 제게는 마지막 동아줄처럼 보였어요.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그 화면을 향해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평생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빌어본 적 없던 제가 컴퓨터 화면을 향해 짐승처럼 매달리고 있었어요.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자판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짧은 몇 초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잔인한 시간이었어요. 그 몇 초 동안 제 머릿속에는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처음 약품 냄새를 맡던 날, 품질 사고로 목이 날아갈 뻔했다가 한국 물량 덕에 가까스로 살아남던 날, 그리고 본부장 자리에 올라 의기양양하게 화성으로 향하던 날까지요. 그 모든 길이 결국 이 한 번의 클릭에 매달린 초라한 밤으로 저를 데려온 거였어요. 차기 부사장을 꿈꾸던 사내가 컴퓨터 한 대 앞에서 짐승처럼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자정 정각, 화성 통제실에서 곽 전무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우스를 내리눌렀습니다. 화면에 삭제 버튼이었어요. 둔탁한 클릭 소리 하나가 고요한 통제실을 갈랐다고 합니다. 그 작은 소리 하나가 30년 거래의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였어요. 그 순간 일본에서 들어오는 모든 접속이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차단됐습니다. 제 모니터가 핏빛으로 변했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던 로딩 창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섬뜩한 경고문이 떠올랐습니다. 공급사 등급 접근 권한이 영구 박탈 및 소각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박탈도 아니고 소각. 다시는 복구할 수 없도록 뿌리째 태워 없앴다는 뜻이었습니다. 단순히 문을 잠근 게 아니라 문이 있던 자리까지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 거예요. 30년을 이어온 모리타와 삼성의 거래 코드가 단 72시간 만에 우주의 먼지처럼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 한 줄의 경고문 앞에서 저는 모든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어요.
소각이라는 두 글자가 그토록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단지 이번 거래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어떤 사정이 생겨도 어떤 사과를 해도 모리타가 다시는 삼성의 공급망에 발을 들일 수 없다는 영원한 선고였습니다. 한번 태워 없앤 다리는 다시 놓을 수 없으니까요. 세계 최대의 고객을 잃었다는 것은 곧 다른 모든 고객들에게도 우리가 버려진 회사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도미노의 첫 패가 바로 그 자정에 소리 없이 쓰러진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흘러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온몸의 기운이 발끝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따로 있었어요. 그 순간 가동을 멈추고 암흑 속에 잠긴 건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공급처를 영원히 잃어버린 우리 오사카 공장이었어요. 제가 한국의 심장을 멈추려고 누른 그 버튼이 결국 우리 자신의 심장에 박힌 셈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오사카에서 쿠로다 공장장의 절규가 공장을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탱크 한계치 도달했다. 더는 못 막아. 전부 메인 전원 차단해. 빨리빨리.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굉음을 내며 전 세계로 약품을 뻗어나가던 일본의 심장. 그 자부심 가득하던 초고순도 추출 설비 12대가 끽끽대는 단말마의 마찰음과 함께 하나둘 숨통을 끊었습니다. 거대한 설비들이 멈춰서며 토해낸 그 마지막 쇳소리를 현장 직원들은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건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100년 가까이 이어온 일본 소재 산업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수십 년간 일본 소재 산업의 긍지였던 그 기계들이 제 오판 하나에 고철로 식어갔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라인을 멈추려다 우리 자신의 심장을 멈춰 세운 겁니다. 그날 밤 오사카 공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는 모습을 인근 주민들이 창밖으로 지켜봤다고 합니다. 늘 환하게 밤을 밝히던 공장이 어둠에 잠기자 다들 무슨 큰일이 났구나 직감했다더군요. 그 공장에서 밥벌이를 하던 수백 가구의 생계가 그 어둠과 함께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쿄에서 누른 버튼 하나가 오사카의 평범한 가정들의 저녁상까지 뒤엎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한참 뒤에야 전해 듣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꺼진 모니터에 비친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핏기 하나 없이 일그러진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저게 정말 한때 아시아를 호령하던 본부장의 얼굴인가? 저는 제 모습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각 화성에서는 곽 전무가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고 합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뭉친 어깨를 가볍게 풀더니 옆에 선 비서에게 짧게 한마디를 던졌다더군요. 수고했다. 내일 아침 회의 준비해라. 그러고는 차갑게 등을 돌려 통제실을 나섰다고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한 회사의 운명을 끝장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담담한 뒷모습이었답니다. 저는 그 담담함이 제 어떤 분노보다도 무서웠습니다. 분노는 상대를 의식할 때 나오는 감정이지만 그 담담함은 저를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칼을 휘둘렀고 그 칼은 정확히 우리 목으로 돌아왔어요. 자정을 알리는 시계 소리가 텅 빈 도쿄 본사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무엇을 영원히 잃어버렸는지를 천천히 그리고 뼈 저리게 헤아리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린 건 단지 삼성이라는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소재 산업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뢰,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믿었던 그 오만한 자부심까지 모두 그 자정의 클릭 한 번에 함께 타버린 거였어요. 잿더미 위에 홀로 앉아 저는 비로소 시라이시 고문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도끼를 건드리면 우리 모두 죽는다던 그 말.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죠. 그 노인을 경비원에게 끌어내라 지시하던 제 손이 그제야 부끄러움으로 떨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진실을 말해준 사람을 내쫓고 가장 늦게 그 진실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새벽 2시. 화성 캠퍼스 반입구에 거대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그 사이로 차체에 태극 마크와 솔브레인 로고를 단 은빛 탱크로리 세대가 위풍당당하게 꼬리를 물고 들어섰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새벽 어둠을 가르며 마치 개선 장군의 행렬처럼 천천히 공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광경을 저는 그 자리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는 걸 보러 갔던 제가 정작 한국이 일어서는 순간만큼은 도쿄의 텅 빈 사무실에서 화면으로 전해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 사실이 무엇보다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삼성 현장 엔지니어들이 숨을 죽이고 한국산 첫 불화수소를 메인 라인 밸브에 조심스레 투입했다고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수율 모니터 한 곳으로 쏠렸어요. 만약 순도가 기준에 못 미치면 수십조 원짜리 웨이퍼가 순식간에 불량 덩어리로 변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칼날 위에 선 도박이었죠. 모니터의 숫자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엔지니어들에게는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다고 해요. 마침내 화면에 찬란한 초록색 불빛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수율 99.9999%, 9라는 숫자가 6개나 늘어선 그야말로 극상의 순도였어요. 우리 일본 본토의 기술력을 가볍게 뛰어넘는 신기원이었습니다. 삼성이 어쩔 수 없이 질 낮은 약품을 쓰게 될 거라던 우리의 비웃음을 한국 토종 기업이 단숨에 박살내버린 거죠. 우리가 수십 년간 독점이라 믿었던 그 기술의 벽을 한국은 단 며칠 만에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수백 명의 기술진이 서로 부둥켜 안고 라인이 떠나갈 듯 함성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 함성에는 단순한 안도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한이 녹아 있었다고 합니다. 반도체 강국이라 불리면서도 정작 가장 핵심적인 소재 하나를 남의 손에 쥐어주고 늘 마음 졸여야 했던 세월, 그 굴레를 마침내 제 손으로 끊어낸 순간이었으니까요. 누군가는 모니터를 붙들고 울었고 누군가는 밤새 라인을 지킨 동료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렸다고 해요. 그건 한 기업의 승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자존심이 비로소 바로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화면으로 지켜보던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기술 우위마저 무너진 순간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우리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그것도 우리보다 더 잘 해낸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제가 휘두른 칼이 잠자던 거인의 잠재력을 깨운 알람 시계였던 셈이에요. 차라리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면 한국은 영원히 우리에게 의존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국을 굴복시키려다 도리어 한국을 독립시킨 장본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소식은 바다 건너 대만해까지 첩보처럼 흘러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TSMC의 차이 밍지의 최고 부사장이었어요. 차이 부사장은 솔브레인의 순도 소식을 입수하자마자 단 12시간 만에 자국 의회를 압박해 수입 규제법을 뜯어 고쳤다고 합니다. 기업 하나가 국가의 법을 반나절 만에 움직인 거예요. 그 빠른 판단력 앞에서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고는 한밤중에 전용기를 띄워 김포공항에 내려앉았어요. 공장에 도착한 차이 부사장은 자동차 보닛 위에 계약서를 펼치더니 솔브레인의 남은 양산 물량 100%를 백지수표로 싹쓸이해버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이 소식을 긴급으로 타전했어요. 대만 TSMC가 오만한 일본을 버리고 한국 솔브레인과 5년치 물량을 현찰로 독점 선점했다고요. 그 기사를 도쿄에서 읽던 저는 손에 들린 커피잔을 그대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바짓단을 적셨는데도 저는 그 뜨거움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끈 떨어진 연신세가 됐다는 걸 그제야 온몸으로 실감했거든요. 우리를 버린 건 삼성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시장 전체가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이후 며칠간 우리와 거래하던 회사들의 해약 통보가 줄줄이 날아들었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등을 돌렸다는 소식이 퍼지자 다른 고객들도 앞다투어 발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시한폭탄을 곁에 두려는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한때 줄을 서서 우리 약품을 받아가던 그 회사들이 이제는 우리 이름만 들어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지만 그 무너짐의 속도는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대만으로 날아갔습니다. 대만 물량이라도 붙잡으면 회사를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마지막 발버둥이었죠. 한때 아시아 전역의 약품을 호령하던 제가 이제는 단 한 건의 계약을 구걸하러 비행기에 오른 겁니다. 전세기를 띄워 타오위안 공항에 내린 저는 곧장 차이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이 부사장, 우리 모리타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소. 단가도 절반으로 깎아드리리다. 아니, 절반 이상도 가능합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제 목소리는 비굴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아시아를 호령하던 제가 장사꾼 하나를 붙들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저도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건 얼음장처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시한폭탄과는 거래 안 해. 오늘 한국에 그런 짓을 한 회사가 내일 우리한테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전화는 그 한마디와 함께 뚝 끊겼습니다. 저는 텅 빈 공항 로비에 홀로 버려졌어요. 차이 부사장의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신뢰를 한번 저버린 자는 두 번 다시 누구에게도 신뢰받지 못한다는 냉혹한 진실이었어요. 전광판에는 제가 타고 갈 비행기도 저를 맞아줄 사람도 떠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제 초라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죠. 낯선 나라의 공항 한복판에서 저는 세상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니케이 신문 일면에는 카지야마 히로시 기자가 쓴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독약이 된 칼자루, 모리타 화학 한국과 대만에서 동시 퇴출 확정. 한국을 길들이려던 일본의 무모한 도박이 결국 자국 산업의 숨통을 스스로 끄는 자살골이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이름 석자가 그 기사 한복판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우리 회사를 향한 그리고 저를 향한 공식적인 사망 선고였어요. 일본 언론마저 우리를 비웃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는 제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모리타에서 뺨을 맞고 쫓겨났던 시라이시 고문이 마중 나온 솔브레인 대표의 손을 굳게 맞잡고 있었던 거예요. 50년 장인의 기술과 양심이 일본을 등지고 한국의 편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끌어내라 지시했던 그 노인이 일본의 심장에 가장 치명적인 비수를 꽂은 셈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제 손으로 내쫓은 사람이 사실은 우리를 구할 마지막 열쇠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가장 충직한 신하를 내치고 가장 오만한 길을 택한 대가였어요. 전해 듣기로 시라이시 고문은 인천에 내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짜 기술자는 자기 기술을 알아주는 곳에서 일하는 거라고요. 평생 일본을 위해 바친 그 양심이 결국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마지막 빛을 발하게 된 겁니다. 그 노인이 가진 50년의 노하우가 솔브레인의 순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을 때 저는 더 이상 화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게 제 손에서 빠져나갔다는 허망함만이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는 언제 위기가 있었냐는 듯 24시간 내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라인이 전 세계로 팔려나갈 인공지능 칩들을 미친 듯이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불과 며칠 전 멈춰 설 위기에 몰렸던 그 공장이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심장을 뛰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의 왕좌가 단 72시간 만에 일본의 목을 밟고 한국의 품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저는 타오위안 공항 차가운 의자에 앉아 그 모든 소식을 손바닥만한 휴대폰 화면으로 멍하니 지켜봐야 했어요. 제가 무너뜨리려던 나라가 제 눈앞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밝을수록 공항 의자에 웅크린 제 그림자는 더욱 짙고 초라해 보였어요. 사태가 터지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쿄 한복판에서 모리타 화학의 실적 발표장이 열렸어요. 단상 뒤편에 거대한 전광판에 한 줄의 숫자가 시뻘겋게 떠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수익 80% 증발, 그 숫자를 본 순간 객석을 가득 메운 주주들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평생 모은 돈을 우리 회사에 맡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상을 향해 물병을 집어 던졌어요. 곧이어 서류 뭉치가, 의자가, 온갖 것들이 단상으로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발표장은 순식간에 폭동에 가까운 아수라장으로 변했죠. 저는 그 발표장 구석에 숨어 무너지는 회사를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제게 발표를 맡기지 않았어요. 그저 죄인처럼 한쪽에 서서 제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두 눈으로 똑똑히 마주해야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증시에서 모리타 화학의 주식은 3주 연속 하한가를 맞으며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전락해버렸어요. 100년을 이어온 우리 회사의 시가총액이 단 몇 주 만에 녹아내린 겁니다. 한때 아시아의 소재 패권을 쥐었다고 자부하던 그 회사가 이제는 주식시장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했어요. 발표장 한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내내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 분노한 사람들 하나하나의 노후가
자녀의 학비가 평생의 저축이 제 오판 하나에 잿더미가 된 거였으니까요. 어떤 주주는 단상을 향해 사기꾼이라 외쳤고 어떤 노인은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절규들이 전부 제 등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그저 죄인이었습니다. 변명할 자격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죄인이요. 같은 시각 오사카 제1공장. 굳게 닫힌 녹슨 철문 앞에서 쿠로다 공장장이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쿄 윗선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800명의 현장 직원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직접 나눠줘야 했으니까요. 30년을 함께 땀 흘린 동료들의 손에 종이 한 장을 쥐어줄 때마다 쿠로다 공장장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800명 뒤에는 800가구의 가족이 있었어요. 어린 자식을 둔 가장도, 노부모를 모시는 외아들도 있었습니다. 쿠로다 공장장은 텅 빈 공장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왜 우리가 피눈물을 흘려야 하냐고 절규했다더군요.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곤 그저 성실하게 일한 것뿐이었습니다. 도쿄의 회의실에서 벌어진 오만한 도박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대가는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던 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제가 화성에서 통보서를 던지던 그 순간 저는 그 800명의 저녁상을 함께 업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제 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았는지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텅 빈 도쿄 본사 임원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30년을 드나든 그 방이 이제는 남의 집처럼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 책상 위로 종이 2장이 동시에 툭 떨어졌습니다. 한 장은 마츠다이라 회장이 보낸 징계 파면 통지서였어요. 모든 것은 아테 본부장 오이카와의 독단적이고 멍청한 판단이었다는 구역질 나는 꼬리 자르기 한 장이었습니다. 저를 전쟁터로 등 떠밀던 그 입으로 회장은 모든 책임을 제 목에 걸어버린 겁니다. 함께 칼을 뽑자던 사람이 피가 튀자 가장 먼저 제 손에 칼을 쥐어주고 도망친 셈이었어요. 나머지 한 장은 삼성전자가 보낸 2천억 원자 손해배상 청구서였습니다.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액수가 제 이름 앞으로 날아든 거예요. 회사에서는 파면당하고 한국에서는 천문학적인 빚을 떠안고 그 2장의 종이가 나란히 놓인 책상 앞에서 저는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과 밖에서 동시에 칼이 들어온 셈이었으니까요. 어느 쪽으로 도망쳐도 살아남을 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후 경비원들이 제 임원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시라이시 고문에게 했던 그대로 이번엔 제 양팔이 붙들렸어요. 저는 로비를 향해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제가 끌려 나가는 차례였던 거예요. 한때 제 발밑에 굽실거리던 직원들이 이제는 차가운 눈으로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죠. 그 시선들 속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끌려나가던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보며 실실 웃기 시작했어요.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모든 걸 잃은 자가 마지막으로 흘리는 텅 빈 소리였습니다. 로비를 빠져나오는 그 짧은 길이 제게는 30년 세월 전체를 거꾸로 걷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이 회사 문을 들어서던 새파란 신입사원의 패기, 한 계단씩 올라서며 키워온 야망, 그리고 차기 부사장을 꿈꾸던 그 오만까지 그 모든 것이 비오는 거리로 내던져지는 순간이었어요. 회전문을 밀고 나오자 차가운 빗방울이 제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 빗방울이 마치 세상이 제게 내리는 마지막 매질처럼 차갑고도 매섭게 느껴졌어요. 100년 역사를 자랑하던 모리타 화학의 첨단 설비들은 단 2달 만에 고철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부하던 초고순도 추출 라인이 중국의 싸구려 하청 공장에 헐값으로 팔려나가는 굴욕을 당한 거예요. 일본 소재 산업의 자존심이라던 그 설비들이 컨테이너에 실려 현해탄을 건너가는 사진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우리가 한국을 비웃을 때 쓰던 바로 그 말을 떠올렸어요. 껍데기, 알맹이 없는 껍데기. 결국 껍데기만 남은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붙이려던 그 조롱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 거예요. 한국을 향해 던진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신기하게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되돌아왔습니다.
무릎 꿇리려다 우리가 무릎 꿇었고, 숨통을 끊으려다 우리 숨통이 끊겼으며, 노예로 만들려다 우리가 시장의 천덕꾸러기가 되었어요. 마치 우리가 한국에게 한 짓을 거울이 그대로 비춰 우리에게 되갚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인과응보라는 거였어요. 저는 평생 그런 말을 미신이라 비웃어 왔는데, 그 비웃음의 대가를 이제 온몸으로, 그것도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치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그날, 도쿄 거리에는 차가운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거리를 걷던 제 눈앞에 거대한 전광판 하나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최상급 수율을 달성한 삼성전자와 솔브레인의 합작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마침내 기술 독립을 이뤄낸 사람들의 당당한 얼굴이었습니다. 빗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저는 도무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곽상철 전무의 모습도 잠깐 비쳤습니다. 인터뷰 중에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는 그 한결같은 얼굴이었어요. 위기는 사람을 단련시킨다고, 외부의 압박이 오히려 한국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담담히 말하더군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휘두른 칼이 결국 한국을 더 강하게 벼려준 숫돌이 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화면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빗물이 흥건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가 아니라 더는 서 있을 자격조차 없다는 생각이 저를 그 자리에 주저앉혔어요. 제가 걷어차버린 밥그릇의 크기가 그제야 온전히 실감났거든요. 우리가 한국에 숨통을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오만한 착각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밥줄을 끊어버린 가장 멍청한 자해극이었다는 걸, 모든 것을 다 잃고 빗속에 무릎 꿇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약자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깔보고 짓밟고 무릎 꿇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약한 게 아니라 그저 조용했던 것 뿐이었어요. 칼을 들이대자 그 조용함 속에 감춰져 있던 진짜 저력이 깨어났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계약서로, 큰 소리가 아니라 묵묵한 준비로 한국은 우리를 완벽하게 무너뜨렸어요. 가장 무서운 상대는 떠드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침착한 자라는 걸 저는 모든 걸 잃고서야 뼈에 새기듯 배웠습니다. 거대한 전광판 속 한국의 불빛은 점점 더 환해지는데, 그 아래 무릎 꿇은 제 그림자만이 빗물 속으로 자꾸만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감동적인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